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네모칸 탁 쳐져 있는데, 이렇게.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은, 아니면 근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요거는요, 어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 있죠?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될 수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요, 이렇게 해서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써놓으세요. 시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좀 높여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되죠. 그럼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럼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건이 남아돌고 이러면 적정한 성장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걸요, 우리는 이 경제적 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능이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다. 써놓으세요. 자, 그럼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먼저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 존재하거나, 독과점, 아니면요, 뭐 규모의 경제가 있거나, 뭐 순서에 따라서, 자, 공공재부터 먼저 할게요.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자, 공공재가 있거나 아니면요, 정보의 비대칭, 그 다음에요, 외부 효과, 마지막으로요, 규모의 경제, 이런 게 있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시장이 어떻다고요? 실패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자, 불공평한 소득 분배라는 얘기는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산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잘 사는 사람이 가져가는 소득의 상당 부분은요, 이 불로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거는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그렇지 않고 근로소득 있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소득은 얼마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높여보겠다.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잘 사는 사회 있죠? 이거 만들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치적 기능. 써놓으세요. 근데, 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우리는요, 자본주의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를요, 사회주의과 이렇게 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무슨 국가예요? 자본주의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효율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걸요, 사회적 목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개입하는 거 있죠. 이걸요, 정치적 기능 해줍니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를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점이라든가 과점 같은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과소 생산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가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요, 시장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라는 것은 이제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경합성이 뭐예요? 함께 소비하더라도 누구는 소비 못하고 누구는 소비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죠. 다 같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경합성이 있다. 그리고 또한 비배제성이 있다 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도 소비해서 배제시킬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배제성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비배제성 이런 것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라고요? 무임승차. 뭐하러 내가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까냐? 나도 남들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고 때문에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과소 생산됩니다. 어떻게 해요? 과소 생산되면서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해서 이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은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챙겨갑니다. 초과 이윤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럼 누군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 효과는요,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제3자 있죠. 이 사람들한테 때로는요, 이익을 주거나 손해 입혔죠.
그죠? 그러면 대가를 받거나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그 대가를 안 받거나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태를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얘는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는요,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마트 같은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 그 생산비, 장기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커진다. 그러니까 결국 덩치가 클수록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죠. 이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자연스럽게 자연 독점자가 됩니다. 자연 뭐라고요? 독점.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규모 때문에, 덩치 때문에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이죠.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거 있죠.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게 주택 정책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요, 정치적 기능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어떤 기능하고요? 정치적 기능. 자, 이 외부 효과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외부 불경제, 이걸 다른 말로요, 정의 외부 효과, 얘를요, 부의 외부 효과 해줍니다. 그래서 자, 정의 외부가는 누구한테 제3자한테 이익을 줬는데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를요, 정의 외부가. 그다음에 부의 외부가는요,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보상해야 되죠. 근데 자, 보상 안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어떤 강의 상류에서 화학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학공장 하다 보면 오염물질 나와야 안 나요? 나오는데 이걸 그냥 버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요 밑에서 광어 양식업자가 그냥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손해를 입혔네요. 그럼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데, 자, 가서 보상하라고 했더니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하면서 보상 안 하려고 하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부의 효과.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얘는 이득 보고 얘는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손해 입히는 자들한테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부담금 같은 거를 부과시키겠다, 아니면요, 이러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공장 나가라 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지역지구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정의 외부효과 알아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저분한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 여기다 큰 멋진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가든을 차렸는데 들어온 입구가 지저분하고 길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도로도 딱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가 아주 교통이 편리해졌어요, 불편해졌어요? 아주 편리해졌네요. 그리고 나무 같은 거 잔뜩 심으니까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었죠. 어쨌거나 막 집값 올라가니까 상당한 이익을 줬네요. 그럼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있죠. 가서 돈 달라고 했더니 주려고 안 주려고요? 안 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는 손해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서 얘들한테 받아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의 외부가는 남한테 공공 다수의 이익을 주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남한테 이득 주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한테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아니면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여기까지. 그리고 자, 나머지 것들은 한 2가지 정도는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보세요. 얘들이 만약에 보상을 하고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겠죠? 이게 바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근데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되면서 어디 갔어요? 얘는 이거 과대 생산되면서 얘들은 크게 이득 보고 얘는 손해보는 거죠. 자, 거꾸로 얘네들은요,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가든이 커졌겠죠? 돈가스도 더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얘들은 크게 이득 보고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 핀피 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Fleas in my front yard다. 그래서 제 발레 앞마당에 호수 같은 게 들어왔으면, 아니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지역 이주의 같은 거 있죠? 이걸요, 핀피 현상이다. 얘는요, not in my
백야드다. 우리 뒷마당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뒷마당에 화장터가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니면요, 그 사드가 배치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상도 못 받으면서 손해를 안 보려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이걸요, 이걸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 좋은 시설은 유치하려는 사고, 얘는요, 나쁜 시설은 자꾸 유치하지 않으려는 사고, 이걸요, 님비 현상. 얘는요, 핀피 현상. 그래서 얘는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서 공부했다가는 나중에 34회 때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청소부대다. 청소 뭐라고요? 부대.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정말 너의 피분이 이렇게 정피분이 아니면 정피분이. 자, 정의 외부 효과는요, 과소 생산되고, 부의 외부 효과는요, 과대 생산되고, 정의 외부 효과는요, 핀피 현상, 부의 외부 효과는요, 님비 현상. 이렇게 해서 가볍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려고 하냐, 개입의 필요성 있죠? 이런 측면에 따져봤는데,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이런 거를 개입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정책 수단. 이 정책 수단들을 한번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이용 과정에서 이걸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과정에서 이런 데서 연탄공장 차림 아니면 화학공장 차림 안 된다는 얘기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지역지구제라든가 각종 인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걸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개입이라고 있는데,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직접 들어가서 땅을 구입해서 택지 조성공사도 하고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항만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시설 팔기도 하고 도시로 재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요 간접적 개입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접적 개입은요,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놔둡니다. 무슨 뭐 간섭하거나, 무슨 뭐 개입해서 막 뭐예요? 어떻게 막 규제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서 이 사이드에서 주로 조세나 금융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기의 효과를 노리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투기가 극성이다 그럴 경우는 그런 지역에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조세 산뜩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자,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더라. 요 네 가지. 자,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이 보조금, 그 다음에요, 조세수단, 금융수단, 마지막으로요, 부담금.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토지 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때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니까 지역지구제 있죠? 자, 영도 지역지구제는요, 요거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 이거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어떻다고요?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게 어떻다고요? 자, 지역지구제입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뒷장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주택가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구장을 딱 차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남한테 심각한 피해를 줘 안 줘요? 줄 수 있죠. 빨래도 널기 힘들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주는데 안 되겠다. 이런 지역지구 부의 외부 효과적에 아닌가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죠. 그럼 보상하면 상관데 보상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 그러면 누구는 크게 손해보고 누구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 되겠다.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이다.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박스로 알아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요, 단기적인 효과. 얘는요, 장기적인 효과. 나눠볼게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 지역이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이제 제거되면서 이 지역에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수요가 막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엄청난 초과 이윤을 얻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과 이윤. 자, 이 초과 이윤을 뭐라고 하냐면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사전적 독점.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걸요 사전적 독점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 배분은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만, 자, 같은 지역이 있는데,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죠.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묶어놓으면 여기는 크게 이득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손해보고. 그래서 누구는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고 누구는 손해보게 한다 이런 얘기죠. 지역 간의 형평성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건설사가 이런 데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안 팔려고요? 갑자기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아파트 지어 팔고 싶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 그래서 장기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급자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 그럼 시장에는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아파트 막 지어대려고 하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안은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초과 이윤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정리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정책은요, 임대와 관련된 정책, 분양과 관련된 정책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임대와 관련된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자주 물어봅니다. 여기는요, 임대료를 너무 비싸니까 규제하겠다 하는 걸요, 임대료 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20평 정도 기준으로 임대료가 한 5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20만 원 이상은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임대료가 여기 이상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대료 상한제. 자, 그러면 이런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옛날에 50만 원 받다가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려고 다 때려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급기야는 이 동네에는 거의 한 20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다 때려치고. 그죠? 그러면 또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있겠죠? 집이 몇 채 안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달동네 살거나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각종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때려칠 수 있나요? 임대 차이가 한 1년 반 남았다. 그럼 1년 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원룸 사업 하다가 당장 다른 용도로 바꾸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세입자가 50만 원 내다가 20만 원만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량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으로 바뀝니다. 이걸 역기능만 생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박스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박스. 요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얘는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행태가 나타나 보겠습니다. 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정년퇴직자가 나도 요번에 자, 임대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임대료가 형편없이 낮으니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자,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막 기피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 해야 돈도 안 되는 거. 그죠? 그러고 기존에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도 아파트를 한 5채 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사람 있죠? 다 팔아치우고 다른 장사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요, 지금 일반 주택 있죠? 일반 주택도 상가로 한번 빌려줘 볼까? 이런 게 생겨 안 생겨요? 계속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용도도 다른 용도로 자꾸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 지역에 몇 채밖에 안 남았다고요? 20채,
아까 20채라고 했는데 시험에 나옵니다. 20채밖에 안 나왔다 했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50만 원 받을 땐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얼른 교체했죠. 근데 지금은요,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뭐 붙이고 살라고요? 신문지 붙이고 살라고 동아일보 붙이고 사세요 합니다. 왜냐하면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널려있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세입자는 막 눌러 살려고 하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최초 빌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너무 집 구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번에 춘천으로 전국하려고 하는데, 야,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구하지 힘들죠. 그러니까 구하다 못 구해서 여기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주거 이동이 감소합니다. 주거 이동이 감소한다. 이게 뭐 대단한 문제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여기서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안 나가도 돼야 될 비용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혼잡 비용 같은 거 있죠. 아침 저녁으로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만 원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라, 이번 게 50평짜리 구입해서 50평짜리 빌려서 인간 낳게 살아보자 하면서 이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농후해집니다. 임대주택에 뭐라고요? 과소비.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소득세 수입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다 때려친 사람도 많고 다른 장사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감소하면서 자, 이 정부 재정을 충당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재정. 그 다음에 자, 이 춘천에 가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내가 계약세는 요걸로 써드릴게요. 그 대신 몰래 한 3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살게요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암시장. 자, 그래서 이 건네 20만 원 못 받게 했더니 몰래 50만 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아주 불합리한 일들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임대료를 우리가 공짜로 지원해 주겠다는 걸요, 임대료 보조라는 겁니다. 임대료 보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고, 공급자인 건설사한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한테 지원해 준 것은요, 어떤 사람이 월세를 한 40만 원 내고 있는데 한 가구당 한 30만 원씩을 극빈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걸요, 임대료 소비자 보조를 하는 거고, 자, 공급자 보조는요, 어떤 사람이 건설사가 아파트 한 동 짓는데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동 지을 때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파트 지어서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8년 이상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한 동 지을 때마다 50억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50억 정도를 보조해 주겠다는 걸요, 이거를 공급자 보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보조해 주면, 자 보세요, 거기 그러면 자, 그전에는 월세를 40만 원 냈는데 지금은 얼마네요? 30만 원 지원 받으니까 내 돈 들어간 건 얼마예요? 10만 원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굉장히 싸진 효과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하고 얘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죠. 이걸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임대주택이 됐든 다른 재화가 됐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30만 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효과 때문에 그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할 겁니다.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2평, 13평 열악하죠. 그러니까 좀 넓은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달동네 같은 거 열악하죠. 좋은 동네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죠. 이게 주목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30만 원 지원해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이 30만 원 받은 걸 버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시장 가서 타재화를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타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번에 공급자한테 지원해주면, 원래는 한 동 지을 때 100억 들어갔는데 50억 지원해주니까 55억만 있어도 한 동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50만 원 남아요, 안 남아요?
옆에 한 동 또 지을 수 있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 시장에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을 봐요? 세입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자, 소비자한테 지원해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되죠. 근데 이 건설사 얘들한테 지원해주면 얘들이 지어놓은 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좀 단점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디에요?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는요, 주로 이제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무슨 보조라고요? 소비자 보조를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를 나누면, 자, 단기적으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더 큰 주택, 더 좋은 주택 막 서로 빌리려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30만 원 지원해줬더니 고스란히 임대료가 올랐다는 얘기죠. 요거는 세입자가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집 주인인 임대인만 초과인을 얻게 되는 이상한 형태가 나타났네요. 그죠? 요거 단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번에 기필코 내가 정년퇴직하면 퇴직금 싹 끌어모으고 대출 좀 잔뜩 끼고 해서 아파트 한 10채 구입해서 임대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원룸 지어서 임대사업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임대료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그러면 임대인의 초과인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임차인은 30만 원 지원 받았죠? 그러니까 누가 혜택을 봐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사적시장인데, 이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죠? 월세나 전월세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주변에다가 공적시장이라고 해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애들 시켜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적시장에서 나타난 효과를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나 품질은 똑같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뭐가 똑같다고요? 품질. 그러면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고 싸니까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안 가려고요? 가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나눈다면 이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죠. 근데 수요가 감소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게 됩니다. 임대료가 뭐라고요? 하락해요. 그럼 어디까지 하락하나 볼게요. 점점 하락하는데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아주 좋은 제도네요. 이 제도는요. 자, 볼게요.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거죠. 혜택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죠. 왜냐면 임대료가 내려갔죠.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아주 효과가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내가 아파트 5채 가지고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공적 시장의 임대료 수준으로 형편없이 내려간 거죠. 그죠? 이거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다 때리고 치고 싶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요, 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뭐라고요? 다 때려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임대주택이. 그러면 점점 물량이 줄어들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게요. 어디까지? 점점 올라가는데 옛날에 적정 임대료 못 미치는 한은 다 때려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정도 될 때까지 막 때려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사적 시장은 다시 원래대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은 혜택을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렇지만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세요. 자, 결국 이쪽으로 이사한 사람이 북한에서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다.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어떻다고요? 불변이다. 이 표현도 자주 물어보니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어떻다고요? 불변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 조세정책 알아볼게요. 조세정책은요, 자, 먼저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고 해서 원래 재산세 부과하지 않았다가 집 주인한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사람 자기가 다 내려고 안 내려고 해? 안 내고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조세의 전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입자들이 다 나갔다. 예를 들어 다 나갔다는 얘기는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그때는요, 집 주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럴 경우는요, 세입자가 더 부담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누가 하냐, 이걸요 조세의 귀착이라는데, 요거는요 수요 공급에 누가 더 탄력성이냐 비탄력적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에서 어떻다고요? 세부담이 크다. 요거만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탄력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쪽이라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다. 그럼 누가요? 수요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공급자가 더 비탄력적이다. 그럼요, 공급자가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장에서 헷갈리니까. 자, 제가 전 시간에 자, 여름에 비가 많이 새죠? 비세다. 예, 비세다. 자, 비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은 크다는 얘기죠? 비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은 크다. 비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투기가 아주 극성이라, 자, 요 아파트 단지가 투기가 극성이라 안 되겠다. 이 지역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중과세하면 사람들이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수요도 감소하고 거래도 막 줄어들 거 아니냐, 이렇게 투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사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서 지금 당장 팔 건 아니죠. 나중에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별 사는 사람은. 근데 팔려는 사람이 지금 당장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이 아주 자주 바뀝니다. 정권만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자, 이 양도세가 또 감소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기다렸다가 나중에 팔려고, 오히려 팔려고 내는 거 있죠. 요거를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공급이 감소합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막 올라갈 수 있죠. 그럼 거래가 뚝 끊기게 됩니다. 이런 걸요 동결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여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합니다. 공급이 감소하여 주택 가격이 어떻다고요? 상승한다. 이렇게 됩니다. 일종의 정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주택이 1억짜리가 됐든 100억짜리가 됐든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 있죠. 이걸 비례세라고 하는데, 이 비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역진세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역진성의 성격이 역진성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세부담이 줄어들고, 돈이 없는 사람 있죠. 세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걸요 역진성이 있다집니다. 이거는 조세 형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자, 이래서 누진세를 부과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누진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 뭐라고요? 재분배 효과.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상당 부분은 어떤 거예요? 불로소득이죠. 이런 데선 세금을 많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거 짓게 되면 결국은요 고소득층의 소득을 누구한테요? 저소득층한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좀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 전 시간에 했던 게 거의 핵심적인 내용 요거니까 요거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면 투자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자, 투자론이 학생들이 1년 부동산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투자론하고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의 3방식 중에 수익 방식이라고 있는데 요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니까 여기 새로 오신 분 같은데 새로 왔죠? 그래서 새로운 분신 같은데 오늘은 하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내용 자체가 전부 쉬운 내용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합격하면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많이 뽑는데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내용도 있고 쉬운 내용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자를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그 투자론은 어설프게 공부하게 되면 어리숙하게 어설프게 공부하게 되면요 5년을 공부하든 10년을 공부하든 맨날 그 짱입니다. 그 짱. 그래서 더 이상 늘지도 않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자, 어떤 지엽적으로 사고를 갖고서 공부하게 되면 또 뭐 어떤 구석에 들어가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큰 틀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틀에서요? 큰 틀에서 지금 내가 뭘 공부하고 있냐, 그죠?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 이걸 자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책만 가지고 자꾸 공부하고 있으면 뭐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 들이밀면은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랑 공부하는 내용이죠? 요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시고 뭐 잠깐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투자를 위한 뭘 정해야 돼요? 목적을 먼저 딱 정해야 됩니다. 목적은요, 부동산 투자해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뭘 벌어요? 돈 좀 벌자. 근데 돈 좀 벌자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자. 부동산 투자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익을 극대화하자. 이거 어때요? 이게 조금 나아 보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에서 부를 극대화하자. 이건 어때요? 더 낫죠? 그래서 제가는 다 그게 그겁니다. 돈 좀 벌자는 얘기입니다. 돈 좀 벌자. 그러면 이 목적이 있어야 되지. 이런 목적이 없으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져요. 할 얘기 없어집니다. 되셨죠? 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할 얘기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목적을 정했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재라는 게 뭐냐면, 재군들 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부동산을 찾아보는 겁니다. 재투자안을 선정해 보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261일 남았네요. A라는 원룸, 뭐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5평에 있는. 그 다음에 저 구리 쪽에 가니까 B라는 상가, 뭐 이것도 한번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다산 쪽에 C라는 뭐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것도 리모델링 다시 딱 하면 뭐 괜찮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딱 쓸만한 걸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저기 댕기면서 이렇게 하는 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있죠? 현금 수입과 지출을 줄여서요, 현금 수지다 해줍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뭐라고요? 현금 수지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현금 수입 지출을 줄여서요, 현금 수지를 측정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순전 현금 나가고 들어온 거죠? 요것만 따진 겁니다. 현금 나가고 들어온 거.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근데 내가 만약 A라는 원룸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 돈 나가는 거는 알아요, 몰라요? 얼마가 나갈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앞으로 임대사업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올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기대자 혹은 예상자 딱 써주면 좋겠네요. 앞으로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A라는 원룸, B라는 상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A라는 원룸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총 5층짜리 딱, 자, 4칸 딱 돼 있는데 이렇게. 자, 지금부터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자, 지금부터 이게 한 8억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자, 지금부터 내 돈 투자액을요, 지분 투자액. 줄여서 뭐라고요? 지분. 이렇게 갑니다. 자, 약속하는 겁니다. 내 돈 투자액을요,
지분.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줄여서요, 저당, 약속하는 겁니다. 내 돈 투자액을 지분,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이렇게 한 다음에 내 돈은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3억을 좀 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사람 뭐 죽을 때까지 원금 사업하겠다. 그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5년 동안에 걸쳐서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5년 동안. 그러면 내 손에서 나간 돈 얼마예요? 5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매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경비 좀 다 빼고,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아 나가야 되죠? 이것도 좀 빼고, 그 다음에 소득세 이런 거 좀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8천. 매년 얼마 정도요?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그냥 대충, 에이, 한 8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측한 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얼마 들어올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해서 이 가중평균,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당히 과학적으로 나온 숫자지 무턱대고 그냥 8천만 원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집에서 노는 게 낫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상당히 과학적으로 나온 수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5년 있다가 이걸 팔게 되면 한 13억은 받을 것 같다. 이것도 과학적 추정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오나요? 그건 아니겠죠. 일단은 중개 수수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중개 수수료 아닙니까? 이것도 좀 한 2억 정도 내야 되고. 너무 많이 내나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못 갚은 돈 있으면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양도세 이거 내고 났더니 한 뭐 7억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은요, 경제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볼게요.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당연히 들어올 돈이 커야 되는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요게 이제 요구 수익이라는 겁니다. 요걸로 할인합니다. 요거 오늘 할 거니까 요거. 예, 할인하면 이 부동산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해서 이걸요 투자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투자 가치.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 수익성 지수 이렇게 해서 요 두 놈을 비교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미래 어디 갔어요? 미래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자, 현금 수지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해줍니다. 이게 이제 투자론의 거의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론 뭐라고요? 심장. 그래서 요게 없으면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 2장이면 끝납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어쨌거나 요걸 기초로 해서 자,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데,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목표입니다. 이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요걸 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요, 뭐 기초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는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4가지. 자, 맨 먼저, 투자론을 공부하기 전에,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런 걸 좀 간단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네요.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렇게. 자, 간단히 말해볼게요. 투자는요, 이용할 의사가 있는 거 있죠? 요걸 투자라는 겁니다. 투기는요, 이용할 의사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를 구입하는데 농사질 목적이 있다. 이런 걸요, 투자라는 겁니다. 근데 농사질 목적도 없이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삽니까? 나중에 땅가격이 오르면 팔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투기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다. 이런 걸요, 일종의 투자라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가 5채가 있는데 요번에 어떤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놓을 수 있죠?
이 사람이 거의 이용할 의사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요?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지렛대 효과라는 걸 물어봅니다.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거의 다른 건 뭐 상식적으로 답하면 되고 거의 안 물어보니까 뭘 물어본다고요? 지렛대 효과 한 문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데 수익률이 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수익률이 뭐냐.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또 뭐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저 요구 수익률의 정체 있죠. 저기 도대체 뭐냐,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지금은 어떤 부동산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어디 돈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한 3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한 군데 투자할 수 있지만 여러 군데 나누어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나누어 있잖아요. 이걸요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은 분산 투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만족감이 극대화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요걸 좀 찾아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해줍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돈 많은 사람 상대로 해서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다는데 할인하는 방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어떻게 하냐? 뭐 무슨 약간의 수학적인 기초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기초가 필요하는데, 여기서는 뭐 무슨 뭐 탄젠트 뭐 이런 거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제곱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요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은 갖췄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자, 맨 먼저 공부할 게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다 할 겁니다. 이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요걸 공부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맨 먼저 요걸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세 번째, 요게 있는데, 요것도 뭐냐, 요거는요, 이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림셈법은 그야말로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대충 계산한 거예요, 대충. 계략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특정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요, 비율 분석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 두 놈은요, 중요성이 매우 떨어지는 건 아주 계략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가긴 좀 힘들 겁니다. 요건 안 하고 요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자기가 지금 뭘 공부하냐, 이걸 왜 하고 있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할 겁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